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사 18차 시 조선 후기 농업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기는요,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 때는 어떻게 수공업이 발달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는요, 우리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관영 수공업 발달 중심이었습니다. 국가 중심, 관에서 직접 이 장인들을 데리고 와서 수공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달됐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팔려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품들을 만들고 그거에 필요해야 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공업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어떤 방식이 등장했냐면요. 바로 선대제라는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선대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대상인들,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돈을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인들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들은요. 공인도 있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공인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대자본을 수공업자들한테 미리 부여를 하는 거예요.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을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며칠까지 이거를 생산해 주세요 라고 그런 방식으로 수공업이 등장을 하는 게 선대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넣어서 그 방식으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주문 생산을 하고요. 그 주문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공인은 국가 정부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인들은 이제 이거를 팔기 시작을 하겠죠. 자, 선대제 방식 말고도 전문 수공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요, 그 물품을 생산합니다. 네. 선대제랑 다른 점은 자신의 돈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거고요. 전문 수공업자들은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는 수공업자들을 전문 수공업자라고 하고요. 그들끼리 어떤 마을을 구성한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공업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점촌이라고 합니다. 네, 모여 있다. 그래서 즉 수공업자 여기가 밀집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촌이 조선 후기 때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물건을 만들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팔아줄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보찜을 많이 들고 다닌다라고 해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이따 그림 보면서 볼게요. 자, 보부상이 이제 보찜을 이끌고 이 수공업자들한테 물품을 받아서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인 광산 개발을 보겠습니다. 자, 광산은요, 원래는 광산도 누가 독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는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산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이 광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대신 공짜로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는 대신 너는 뭐만 내라? 네, 국가에 세금만 내라 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이 광산에서 가장 많이 캐고 가장 많이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당연히 은이겠죠. 왜? 은이 왜 인기가 많아진다? 그렇죠. 그 북쪽에 있는 청나라와 무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 돈으로서 이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교류를 할 때 은으로 교류를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은은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우리가 팔면서 거기서 받은 은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샀었는데 이때 17세기부터요. 일본에서 은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은이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조선 내부에서 이제 은을 채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운영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찬가지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물주가요. 광산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비용들을 어느 정도 다 댑니다. 네. 대신에 이 대상인들은 할 일이 많죠. 물건도 팔아야 되고요. 주문도 넣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만 대주고요. 대신에 따로 경영인을 고용합니다. 네. 이 광산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전문 CEO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덕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물주는요, 덕대를 고용해서 광산을 경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경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은이 엄청나게 조금 중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몰래 이거를 채굴하는 잠채라는 게 성행하게 됩니다. 몰래 채굴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몰래 채굴하냐? 국가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몰래 채굴을 하겠죠. 그렇다면 왜 그 국가에서는 이 광산을 채굴하는 거에 있어서 몰래 금지를 할까요? 몰래 채굴하는 데 있어서. 네, 바로 농민들이 오히려 농업에 소홀하게 되고 이 광산 개발에 몰두하게 되면서 네, 농업에 소홀할까봐 잠채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상업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다 우리 조선 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 자, 도고와 그리고 사상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도고랑 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일단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걸로 물건을 팔려는 상품 유통이 확대가 되죠. 자, 근데 그 전에는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서울 지역에서 한양 지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지정을 받아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전 상인들만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독점 판매를 하던 시전 상인들이 얘네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본인들만 그런 독점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 뭔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독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전 상인 말고 유기전이라는 6가지 품목을 만드는 상인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자라고 해서 바로 뭘 정조가 폐지하게 되냐면요. 바로 금난정권이라는 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선 후기 때는 금난 정권 폐지 즉 신의 통공이라는 것을 반포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구나라는 걸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폭등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물가 폭등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이런 상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조금 돈을 많이 가지고 대자본을 가지고 상업활동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상. 네, 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경강상인, 개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송상, 동래에서 활동하는 사람 내상, 의주는 만상, 평양은 유상 이런 식으로 각자 지역마다 사상의 이름들이 각각 달리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대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폭등을 시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네, 맞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서 물건을 왕창 사들이고 그걸 묶어두었다가 비싼 값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거래하고 판매하는 상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이제 독점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면서 큰 이익을 취하게 됐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가 발달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장시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8세기 중엽에는요. 전국적으로 이 장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유통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통, 전국적으로 물건이 유통될 수 있게 책임을 지고 판매했던 상인들이 바로 누구였냐? 아까 방금 봤던
보부상입니다. 네, 이 보부상이 보찜을 들고 다니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각각 여러 지역 장시에다가 물건을 판매하고 유통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강가나 바닷가 포구에서 거기가 더 유통하기가 더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상거래가 증가를 하고요. 그런 곳에서 중개거래를 하거나 뭔가 숙박업, 금융업 등을 담당하는 객주, 여각, 선상 등이라는 상인들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포구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상인들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유통이 이제 활발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물건끼리 물건 대 물건으로 교역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발달하는 게 유통이 더 편리함을 가져오겠어요? 그렇죠. 바로 화폐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화폐는요, 당연히 상공의 발달의 원인도 있지만 특히 18세기 후반이 되면요, 대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품목에 있어서 또는 내가 토지를 빌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확물에 대한 어떤 소장료에 대해서 이제 뭐로 낼 수 있냐면 현물이 아니라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할 수 있고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도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동전 이름이에요. 네, 상평통보.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평통보 특히 동전, 화폐가 이제 주요 거래 수단이 됐다 보니까 지주 또는 대상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보관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화폐를 보관하기 쉽기 때문에 점차 이거를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요. 돈을 안 쓰고 돈을 집에다 착착착 모아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화폐가 얘네들이 모아두기 시작하니까 화폐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화폐가 유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이나 이 경제망에 화폐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부족한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네, 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오히려 이제 축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는데 이용을 하면서 이거를 빌려주고 갚는 고리대화, 그러니까 사채 놀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경제 유통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동전을 폐지하자, 아예 화폐를 이제 없애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전론, 폐하자 뭐를? 네, 동전을 없애자라는 그런 주장도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대외무역 가보겠습니다. 대외무역으로는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청나라랑 일본이랑 무역을 크게 합니다. 일단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개시무역이라는 게 있고요. 또 후시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시무역은요, 국가 간의 공적인 무역이에요. 국가 간끼리 진짜 공개적으로 무역하는 공적인 무역이고요. 후시는 말 그대로 뒤에서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간의 거래인데 약간 사적 거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시무역 같은 경우에는 사신들이 가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데려가겠죠. 상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상인들이 뒤에서 거래하는 걸 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런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렇게 청나라 무역과는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나라는 당연히 유명한 비단, 약재, 서적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삼 같은 것들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7세기 이후에 국교 에도막부와 다시 관계를 다시 체결하게 되죠. 기후약조를 통해서 통신사도 파견하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에서 이런 사왔던 물품들을 일본에게 중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나라에서 가져오는 물건들을 일본에 팔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인삼 같은 것도 일본에 판매하면서 우리는 일본에 뭘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은은 어디로 거래가 된다. 그렇죠. 중국으로 거래가 됩니다. 청나라.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딱 외관이라는 곳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만 개시 무역을 합니다.
자, 그럼 평산평가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개념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79쪽에 탐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자, 시전에 무엇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 일에 응함으로 이익을 독점하게 하려는 거였다. 네. 뭐를 부여하면서, 네, 아까 시전 상인들한테 금난 정권이라는 것을 부여했다고 했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만 거래를 일정 지역에서 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본인들이 특권이 많아지니까 이런 원래 판매하던 사람들까지 난전으로 몰아서 물건을 빼앗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6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아예 금단 정권을 폐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금단 정권을 결과적으로는 폐지하게 됩니다. 그걸 같은 말로 신의 통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잠깐 그림 볼게요. 네, 여기 보이죠? 지금 외관 1번부터 보자면 여기 동래 지역에서 외관 게시무역과 후시무역, 특히 후시무역에서는 인삼이 밀거래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청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중강의 게시무역과 책문에서 후시무역밖에 없어요. 이런 의주 지역과 봉황성 지역에서 주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들,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 있었죠. 만상 있고요. 의주에서, 평양에서 유상, 한성에서는 송상, 그리고 한성에서는 경강상인, 그리고 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과 교류하는 애들은 대부분 내상이겠죠. 그리고 중국과 교류하는 애들은 대부분 만상일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특히 아까 활동했던 금단정권 특권을 가지고 활동했던 상인들, 시전상인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19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 잠깐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보찜을 들고 다니는 이런 상인들을 보부상. 그래서 이 보부상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는 바로 이게 상평 통보입니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9차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차시 조선 후기 때 신분제와 그리고 향촌 지배 질서가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동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양반 사회가, 그러니까 지배층 사회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양반의 수가, 원래는 양반이 특권이 가졌었던 이유가 뭐예요? 양반이 적었기 때문이죠. 숫자가 적었고 지배층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약간 누구나 양반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군공이 있고요. 공을 세우면,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우면 양반이 될 수 있었고, 또 국가에서 그때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직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을 비워두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면 간직을 살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자, 이미지 잠깐 볼게요. 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름이 비워져 있어요.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만 쓰면요, 이 관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다? 그렇죠. 공명첩이라는 거예요. 네, 비워져 있다. 뭐가? 이름명. 이름이 비워져 있는 거다. 그래서 공명첩을 발행하게 되면서 점차 양반의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양반 내부에서도 분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화가 우리 무슨 말인지 알죠? 농민들도 분화가 일어났잖아요.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농민층 내부에서도 이 계급이 생겼듯이 양반층 내부에서도 같은 지배층이 아니에요. 누구는 지배층이 되고요. 누구는 몰락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화됩니다. 붕당 정치가 변질돼요. 왜? 이제 소수 가문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이 됩니다. 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하나의 가문에게만 권력이 독점되게 되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가문 양반들은요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중앙에서 소외되면 지방에서 내려가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애들을 향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심지어 지방에서도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돈도 없어. 일반 백성들보다도 돈이 더 없어서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잔반으로도 전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기도 하잖아. 밥 남은 거
무슨 처리한다라고 하죠? 그죠? 잔반 처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잔반이 이 잔반입니다. 네, 양반인데 양반적 지위가 다 사라졌어. 경제력도 없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잔반으로도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민과 천민은 어떤 식으로 신분을 상승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상민이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상민들 중에서도 우리 농민층들 중에서도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돈이 많아지는 농민, 부유한 농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뭘 매입해요? 그쵸. 공명첩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호족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뭐를 위조해요? 그렇죠. 족보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적인 방법이나 또는 합법적인 방법 다 사용을 해서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들이 가장 신분 상승을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양반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거의 조선 후기 때부터는 뭘 안 해도 된다. 네, 군역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때는 이제 군역보다는 군포, 세금을 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군포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군포를 면제받고자 신분을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 천민은 네, 상민으로도 신분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얘네들이 또 공부를 해서 양반으로도 신분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그쵸? 근데 그리고 천민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 애들이 있을 거야. 그쵸? 노비들 중에서. 자, 그런 돈을 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마련을 하면요. 신분을 해방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순조 때는요. 정조 이후에 다음 왕이었던 순조는요. 아예 공노비, 국가 소유의 공노비를 해방시켜주기도 합니다. 왜 해방시켜줄까요? 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상민, 천민이나 양반은 세금을 그러니까 천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상민들은 또 다 어디로 갔어? 양반으로 갔죠. 지금 상민층, 세금을 내야 되는 상민층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노비 애들을 해방시켜서 상민으로 만들고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천민 출신의 상민들을 우리가 비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천민 출신의 상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상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보통 이런 상껏, 상놈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자, 그럼 향촌 지배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촌 지배가 이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향촌은 누가 지배했어요, 여태까지? 네, 맞아요. 양반 사족들이 향촌을 지배했었죠. 그래서 송사철이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창제 다음에 황곡을 운영합니다. 황곡은 빌려주고 똑같이 갚는 건데 이걸 빌려주고 갚는 제도예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당시 유양소에서 역할이나 아니면은 향약 그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이. 근데 점차 붕당끼리 간의 대립이 엄청 심해진 거야. 서인, 남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이 심해지게 되다 보니까 또 그 이제 서인, 남인 중에서 싸워서 진 붕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붕당 애들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내려와서 가문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아까 분홍층 같이 돈 많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양반으로 상승한다고 했죠. 신분 상승. 그런 애들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양반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신분을 사서 상승을 해서 새로운 양반, 새로운 양반인 신양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럼 이런 새로운 애들이 뉴페이스가 등장하게 되면은 누가 위협을 받겠어요? 그렇죠. 원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지방 양반층들이 본인들의 지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얘는 오래됐다라고 해서 구향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양과 구양 간의 대립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양이 등장하다 보니까 향촌 사족들이 본인들의 지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향촌 내부에서 향교나 서원 여기에 명단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금록이라는 것을 명단을 만들어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된 사람만 사족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청금록을 만들기도 하고요. 향촌 내부에서 양반들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자, 청금록은요, 학생들 명단이고요. 향안은 말 그대로 그 향촌 양반들의 이름 명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 향안에 이름만 올려야지 진짜 너가 양반이다 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서원이나 뭐 사후 건립, 뭐 동약, 마을 간의 향약, 아니면은 뭐 부계 중심의 족보 편찬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어쩔 수 없어. 한번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구향과 신향 간의 다툼이 일어나니 그것을 향전이라고 합니다. 네, 향전, 전쟁, 이게 싸울 전이잖아요. 그래서 구향과 신향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나왔죠. 납속책이나 이제 국가에 이제 돈 바치고 이제 그거 직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분을 획득한 원래 양반이 아니었던 분홍층들이 새롭게 양반이 돼서 신향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랑 결탁을 하냐? 바로 네, 수령과 결탁을 합니다. 네, 중앙에서의 그 수령. 그래서 신향과 지금 수령이 한 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그 수령과 같은 편이 됐기 때문에 향안의 명단도 다 등록하고요. 유향소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유향소가 향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여기를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네, 수령의 힘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누구랑 싸운다? 구향이랑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이렇게 싸워. 이걸 향전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여기가 이겨요. 그쵸? 여기가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향임직을 가지고 네, 진출해서 싸웠다는 게 이게 바로 아까 향전이었고요. 여기가 이겨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향촌에서의 지위와 권력을 장악한다. 이긴 건 신향과 수령팀이지만 모든 실질적으로 진짜 권력을 장악하고 그 향촌을 지배하는 애들은 바로 네, 수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나요? 신향과 수령이 같은 편을 먹고 구향이랑 싸워요. 그걸 향전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 팀이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져가고 향촌을 지배하는 건 누구였다? 네, 수령이었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떤 시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시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서는요, 한글 뭐 갚았고 뭔가 그쵸, 넘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바로 뭐 환곡 관련된 거죠. 빌리고 갚는. 자, 그래서 조선 그냥 이건 일단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약속을 했고요. 상평통포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돈을 빌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탐구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노론, 소론, 남인 뭐 얘네들끼리 붕당 간의 사이가 엄청 나빠졌대요. 네. 그래서 서로 혼인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붕당 간의 사이가 동요되고 무너지는 그런 단계. 바로 여기 나왔죠.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거예요. 원래 붕당은요, 서로 공존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건전적인 방식으로 서로 비판하는 그런 게 바로 붕당인데, 지금 아예 모함하고 서로 누군가를 없애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완전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파벌이 형성이 되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18, 19차시까지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20차시 농민 봉기와 관련해서 조선 후기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신분제 향존 지배 질서가 동요되면서 어떻게 농민 봉기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까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